예, 오늘은 8월 17일 김대건 신부님 서품 기념일입니다. 1845년에 받으셨죠. 1845년 8월 17일 날 서품 받으시고 1846년 9월 16일 날 세남토에서 순교하시죠. 첫 번째 강의는 신부님 사제 서품일입니다. 그리고 이번 금요일 날은 올해 최양업 신부님, 김대건 신부님 탄생 200주년을 기념하고 있는데 8월 21일은 김대건 신부님 탄생 200주년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간에 우리 배 신부님하고 저하고 특별히 김대건 신부님 서품일도 들어있고 탄생일도 들어있고 그래서 이 번외 특강으로 김대건 신부님 탄생 200주년 기념 번외 특강을 하고 김대건 신부님을 소개하고 있는 중입니다. 여러분들 이번 주는 최양업 신부님한테서 잠깐 빠져나오셔갖고 김대건 신부님한테 빠져있는 한 주간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이렇게 많은 훌륭한 우리 성조들이 있어서 너무나 좋습니다. 네. 참민수님 반갑습니다. 신부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사실은 우리가 지금 배은하 타데오 신부님과 함께 최양업 토마스 신부님 따라가기라는 아주 정말 은혜로운 강좌를 지금 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중간에 이게 1821년에 8월 21일 날 김대건 신부님이 탄생하신 날이에요. 그래갖고 지금 최양업 신부님 탄생 200주년, 김대건 신부님 탄생 200주년을 우리 한국 천주교가 지금 맞이하고 있죠. 희년으로. 예. 그런데 제가 우리 최양업 신부님만 좀 하고 끝내려고 그랬더니 우리 또 배은하 신부님께서 아니다. 우리 수선 탁턱이신 김대건 신부님도 기념하는 게 우리 이 자손으로서 신앙의 자손으로서 예의다. 그러셔갖고 요 한 주간 이제 김대건 신부님을 조명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최양업 신부님하고 김대건 신부님은 사실은 김대건 신부님보다 최양업 신부님 6개월 형이죠. 마치 세례 요한하고 예수님하고 똑같은 그런 이 참 신비로운 궤를 갖고 있습니다. 우리 수선탁턱 성 김대건 안드레아 신부님 탄생은 조선천주교의 자랑이고 자부심입니다. 그동안 최양업 신부님 조명하느라 김대건 신부님 아름다운 사제 삶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지 않은 것이 조금 죄송했는데 우리 배은하 타데오 신부님께서 역시 김대건 안드레아 신부님 탄생 200주년을 기념하자고 해서 이렇게 급히 한 주간 신부님을 온전히 위한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우리 배은하 신부님, 김대건 신부님을 수선탁턱이라고 부르는데 그 의미를 좀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요. 뭐 글자 그대로 수선은 제일 첫 번째 앞에 있는 것이고, 두 번째 탁덕이라는 말은 사제를 갖다가 이제 탁덕이라고 옛날에는 탁덕이라고 불렀으니까 사제를 탁덕이라고 불렀죠. 그랬으니까 우리 조선 천주교의 제일 첫 번째 방인 사제, 그래서 수선 탁덕 이렇게 이제 부르는데 뭐 올해 이제 김대건 신부님 탄생 200주년이고 그게 이제 8월 21일인데 김대건 신부님이 사제 서품 받은 날이 8월 17일이거든요. 네, 그렇죠. 네, 4일 전에. 맞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주간에 이제 김대건 신부님을 기념하고 기억할 수 있는 좋은 주간이죠. 시간들이니까 그렇죠. 그것을 우리가 잘 활용해서 신자들에게 거룩하게 잘 지낼 수 있도록 도울 수 있으면 좋겠다 생각한 거죠. 제가 최양업 신부님 편지는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봤는데 김대건 신부님은 사실은 마지막 감옥에서 쓴 편지만 쭉 읽어봤지 신학생 때 쓴 편지는 잘 안 읽어봤어요. 근데 이제 또 이거 강의 준비한다고 지금까지 마지막 다 읽고 올라왔어요. 다 읽고 올라왔는데 여기 여행가로 이렇게 사전에는 설명이 돼 있는데 여행가가 확실한 것 같아요. 맞아요. 그 그렇죠. 지역에 대한 설명 너무 잘했죠. 너무 잘 하셨더라고요. 그렇죠. 그 울창한 숲 장백산 얘기도 하고 이런 뭐 훈춘 뭐 연길 훈춘으로 답사를 하기 위해서 가는 과정을 그러니까 이렇게 장춘 그렇죠. 상해 길림성 뭐 정말로 안 다니신 데가 없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여행가가 확실히 맞는 것 같아요. 또 그 설명도 너무너무 잘했고
어쨌거나 하여튼 우리 김대건 신부님도 이건 뭐 이제 내가 보기 솔매에서 내 그 신부님하고 잘 알고 있거든요. 용호 신부님이라고 아주 열심히 하시더라고. 그렇죠. 그 신부님도. 그렇죠. 그래서 어쨌든 그건 뭐 이제 우리가 이제 원주교구니까 배론이고 대전교구 또 이제 사실은 김대건 신부님 시신이 수원 미리내에 그렇죠. 묻혀 계시기 때문에 수원교구도 그렇죠. 뭔가를 해야 되는데 뭔가를 안 하는 것 같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 우리 김대건 안드레아 신부님도 퇴양업 토마스 신부님처럼 할아버지 때부터 순교 집안으로 가톨릭으로 온 삶 전체가 봉헌된 집안이에요. 그렇죠, 그렇죠. 뭐 할아버지부터 순교를 하기 시작했더라고요. 그렇죠. 예, 아버지는 김재준 이냐시오는 당연히 순교를 했고 네. 또 그 고슬라는 정말 저는 어렸을 때 그 이제 우리 수원교구에 우술라 회가 있었어요. 맞아요. 우술라 회라는 게 이제 독일 이런 데서 또 우리나라에서도 돈을 이렇게 하면은 신학생들 학비를 대줬던 신학생 아들 남편 잃어버리고 아들 떠나고 난 다음에 혼자 거지로서 이 집 저 집 전전긍긍하면서 그러니까 신부님이 마지막 김대건 신부님이 마지막 편지도 페롤 주교님한테 우리 어머니 부탁하는 거. 그다음에 최양업 신부님한테도 어머니 부탁한다고. 그래 맞아요. 마치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사도 요한한테 이분이 내 어머니다 그러듯이 그래. 아마 김대건 신부님의 삶이 참 그런 삶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배원하 신부님, 김대건 안드레아 신부님은 최양업 토마스 신부님과 동갑이시죠. 그렇죠. 최양업 신부 편지 안에 사랑하는 내 벗 이렇게 써놨는데 김대건 신부님 편지 안에는 최양업 신부님에 대한 언급이 더 많더라고요. 예, 지금 우리 최양업 신학생하고 어디 가 있다, 같이 머무르고 있다, 같이 1년을 있었다, 2년을 있었다 그런 얘기를 아주 자주 쓰셨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최양업 신부님한테 김대건 신부님한테 최양업 신부님은 특별한 존재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1836년 12월 2일인가요? 1일인가요? 12월 신학교 가는 게 떠나는 게 12월 3일 날 떠나게 되죠. 또 떠나죠. 2일 날 선서하고 5,000km를 6개월 동안 조선 땅도 아닌 중국 한복판을 가로질러 마카오까지 가셨으니 그 동고동락 우정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그렇죠. 저는 좀 크리라고 생각해요. 지금도 내 동창 신부가 하나 휴가 지금 와갖고 있거든요. 지금 저 밑에 있는데 같이 이렇게 30년 우리는 뭐 30년, 35년 신부님은 뭐 더 하시죠. 신부님 거의 50년 뭐 이렇게 동고동락한 동료 사제 형제죠 정말로. 그렇죠. 우리 김대건 신부님의 가족사와 성장 과정을 설명해 주시면 좋겠어요. 그래요. 뭐 김대건 신부님이 이제 200년 전 8월 21일 충청도 지금 뭐 솔매라고 우리가 잘 알려져 있으니까 뭐 굳이 설명도 필요 없을 것 같고 그곳에서 아버지 김재준 이하시오 어머니 고슬라 두 분 슬하에서 탄생하셨는데 증조 할아버지가 김진우 비오인데 그때부터 신앙을 받아들였다고 그러죠. 뭐. 그러니까 1791년 이전이니까 거의 초창기 완전 초창기네요. 그러니까 그때 이제 신앙을 받아들여서 이제 김대건 신부님의 할아버지는 김택현인데 김택현은 보다도 작은 할아버지 김종환 회장이라고 이제 대구 쪽에 이제 순교자로 유명한데 그분도 순교자가 됐는데 이제 그런 집안이고 그다음에 아버지 또 김재준 이하시오 순교하셨고 그다음에 김대건 신부님 순교했으니까 4대에 걸쳐서 4대가 순교를 했구나. 그런 순교자로 이어진 집안이니까 정말 대단한 신앙 가계고라고 볼 수가 있죠. 이제 원래 증조부 김진우는 본래 화급 관리였다가 천주교 신자인 며느리 모범적인 행실을 보고 자신도 천주교 신자가 되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 집안에서 그 며느리 하나 천주교 제대로 잘 들어오면 온 집안이 구원을 받는 거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1791년 신해 박해 때 이제 체포돼서 많이 고생을 하고 지내다가 1811년 신유박해 때 다시 배교해서 유배를 가게 되는데 그러다가 이제 1805년 해미읍성으로 압송되어서 사형 선고를 받았다는 거죠. 근데 배교한 잘못을 뉘우치고 굉장히 충실하게 믿음을 지키면서 이렇게 살아갔는데
형은 집행되지 않고 결국 그래서 해미읍성에서 옥사를 하시죠? 10년 만에 네. 옥사를 하게 네. 돼요. 그래서 1814년 경제 옥사를 한 걸로 나오고 있으니까. 해미가 저도 한 10번 정도 가봤는데 참 그 성읍도 잘 보존이 돼 있고 네, 잘 돼 있죠. 예, 그 참 우리의 그 조선 천주교회사에 떼어놓을 수가 없는 그렇죠. 그런 장소인 곳이라고 볼 것 수가 같아요. 있죠. 예, 그렇게 되어 있고 김대건 시부님의 작은 할아버지 김진후 셋째 아들 김만현, 김조한 회장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분은 이제 1816년 대구 감염에서 참수형으로 순교를 하게 되고 이제 그러는데 그 감옥에서 형님 김대건 시부님의 할아버지에게 보낸 편지를 썼는데 거기에 사람이 천주님을 위해 순교하는 것이 영광입니다. 이렇게 썼으니까 작은 할아버지의 신앙이 얼마나 대단한지 알 수가 있는 거죠. 그 뒤를 이어서 김재준 이냐시오가 1839년 기해박해 때 이제 순교를 하게 되는 것이죠. 저는 이렇게 신앙을 물려준다는 거, 자식들한테 신앙을 하느님을 주님으로 조물주로 물려준다는 게 어떻게 보면 우리 인생의 가장 큰 첫 번째 의무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렇죠. 신앙을 전해주는 것처럼 중요한 게 없는 것 같아요. 생명을 전해주는 건데 그렇죠. 생명의 근원은 하느님이신데 네. 그 하느님을 알아보고 믿고 따라갈 수 있게끔 해주는 것보다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서울대학을 나오고 장관을 하고 대통령을 하고 무슨 소용이 있어? 그건 무슨 소용 없죠. 마지막 죽음 앞에 가고 하느님한테 영원한 생명을 잃어버린다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이 신앙을 대물림한다는 것은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최양업 시민 때도 얘기했지만 유산의 첫 번째 1호가 뭐냐? 뭘 물려줄 거냐? 그랬을 때 신앙이 첫 번째 들어오면 진짜 신자고. 그렇지. 왜냐하면 가장 자녀들을 자식들을 소중하게 여긴다고 생각하면서 그 신앙을 물려주지 않으면서 사랑한다는 것은 잘못된 사랑이다. 그렇죠.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이라고 좀 보는 거죠. 네, 맞습니다. 예, 그래서 뭐 결국 이런 박해를 받으면서 살다 보니까 이제 피해를 다닐 수밖에 없죠. 박해를 피해서 됐죠. 식구들이 다 흩어지게 되고 그래서 이제 김대건 시부님 7살 때 고향 충청도를 떠나서 경기도 용인 산골 골배마실로 피신하게 된 거죠. 예, 당시 용인 골배마실에는 박해를 피해온 천주교 신자들이 옹기를 구워 판매하며 생계를 유지하는 그런 교우촌이었다고 볼 수 있죠. 김대건은 이제 1836년 청소년 신자들에게 세례를 주기 위해 은희성지를 방문한 파리 외방정교회 모방 신부님에게 이제 세례를 받게 되고 또 신학생으로 선발돼서 신학 교육을 받기 위한 기초적인 라틴어 교육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때 이제 모방 신부님은 김대건 신부님의 내력을 듣고는 김대건을 천주교 신부로 키울 생각을 했다 그러죠. 맞아요. 그리고 그 당시 회장을 하면서 교회 지도자했던 정하상 바오로가 적극적으로 사제가 될 것을 권했다고 그 아버지 이냐시오에게 그래서 제복이 이제 김대건 시부님의 아명인데 신학교를 보내면 훌륭한 성직자가 될 것이라고 이제 설득을 했다 그러죠. 그래서 이제 최양업이 1836년 2월 6일에 최방제는 3월 14일에 선발되죠. 신학생으로 선발되는데 김대건은 좀 늦게 4개월 늦게 7월 11일에 신학생으로 선발되는 거예요. 예, 그렇죠. 7월 11일에 이제 신학생으로 선발되니까 두 사람보다 몇 개월 늦었기 때문에 다른 학생들은 그 사이에 라틴어 공부를 좀 더 해서 좀 더 잘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같이 12월 3일 마카오로 떠나게 됐는데 김대건은 그 이후에도 계속 이 라틴어 실력 때문에 굉장히 고생을 많이 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 골배마실 정말 너무나 아름답고 조용한 깊숙한 골짜기인데 지금 양지 골프장 안에 갇혀서 순례 한번 하려면 절차가 정말 까다로워요. 그렇다고요. 허가를 받아야지 들어가요. 성지 들어가는데 열쇠가 꽉 채워져 있어요. 골프장 안에. 지난번에도 시부님이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제가 중학교 1, 2학년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40년 전에 봄방학만 되면은 용인까지 버스를 타고 용인에서는 버스가 없어요. 양지 가는 버스가. 그게 옛날에 그러니 골배마실 얼마나 내 중학교 때도 버스가 잘 안 다녔으니 첩첩산중이라는 그렇죠. 이제 양지 골배마실까지 걸어서 순례를 하고
친구들하고 성가를 부르고 김대건 신부님 마당에서 신나게 뛰어놀곤 했는데 지금은 골프장에 가려서 양지 골프장에 가려 술을 내지 못해요. 사실 그러니까. 거의 하는 신자가 없다고 봐야죠. 중3 때 성가를 부르는데 골프 치는 아저씨들이 골프 치는데 시끄럽다고 방해된다고 관리인가 아마 지금 생각해보면 캐디 같아 보이는데 우리에게 조용히 하라고 혼낸 적이 있었어요. 그렇겠죠. 그래서 제가 점점 철이 들면서 내가 언젠가 저 골프장을 사서 김대건 신부님에게 돌려드려야 되겠다 결심을 했고 지금도 그 결심이 바뀌지 않았습니다. 할 때가 올 거예요. 예, 주위에서는 황당한 꿈이라고 하지만은 꿈을 아예 꾸지 않는 것과 꿈을 꾸는 것과는 엄청난 차이가 그럼. 나죠. 예, 저의 꿈 계획 일부를 좀 알려드리면은 요즘 아파트 터가 모자란다고 난리인데 골프장이 아무리 비싸도 그곳에 아파트나 고급 노인 요양시설을 지어서 분양도 하고 우리 천주교 신자들을 중심으로 진행하면 골프장 매입도 좀 가능하다고 생각해요. 가능하죠. 그리고 거기가 나무가 엄청나게 우거져 있어요 지금. 그렇겠죠. 네, 40년 전에 이렇게 해놓은 데라. 그래서 아마 노인 이제 거의 매일 성지에 미사 참여할 수 있고 그 골프장을 또 잘 활용해 갖고 그러다 보면은 뭐 많은 분들이 뭐 내가 보기엔 한 1,000명만 해도 지금 한 뭐 2천억 정도 된다고 그러거든요. 예, 그 양지 파인 리조트까지 다 해서. 예, 그러면 뭐 그거 지금은 뭐 앞으로의 세상은 어떤 세상이 될 거냐면은 도시에서 있는 것보다는 시골로 가려고 그러는 앞으로 특히 코로나가 이제 유행하게 되면 그런 확률이 굉장히 높죠. 그래서 이제 언젠가는 그 이제 골배만 씨를 찾아서 신부님한테 드리고 싶어요. 배은하 신부님은 베론 성지를 17년 머무시면서 그렇게 아름답게 꾸며 놓으셨는데 사실 우리 천주교인에게 진정한 성지는 예루살렘인데 그렇죠. 이 성지의 의미가 무엇인지 좀 설명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아요. 그래요. 그리고 또 신부님 성장 과정도 조금 더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뭐 본래 성지란 뭐 예수님이 탄생하신 곳, 네. 또 돌아가신 곳. 그래서 뭐 베틀레헴이나 예루살렘 이런 곳을 갖다가 우리가 이제 성지로 생각하고 있는데 사실 뭐 예수님이 거쳐가시면서 활동하셨던 지역 전체가 어찌 보면 성지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 땅 자체가 성지라고 맞습니다. 이제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제 예수님 이후에 예수님을 믿고 따르다가 순교하고 그렇게 그 뜻을 따라서 성인이 되신 분들, 그분들이 태어나고 순교하신 곳, 또 묻히신 곳, 이런 곳이 이제 진정한 의미의 또 성지라고 또 불려지고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성모님이 나중에 발현하신 곳도 이제 교황청에서 지정하면 성지가 되어 있죠.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에도 많은 성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김대건 신부님과 연관된 곳이 신부님이 탄생하신 솔메. 그다음에 성장하신 곳이 용인 골베마실, 그리고 유학해서 공부한 중국 마카오, 그다음에 순교하신 세남터, 이 모든 곳들이 성지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제 신부님의 성장 과정 보면은 뭐 아까도 좀 말씀드렸듯이 1821년 8월 21일에 탄생하셔서 제복이라는 아명으로 7살까지 솔메에서 자라지만 그 이후에 이제 용인으로 골베마실로 이사를 해서 그곳에서 신앙을 지키면서 살아가는데 정말 어떻게 피난길을 올라가지고 많은 어려움을 겪지만 신앙을 지키겠다는 굳은 의지를 갖고 충실하게 살았던 그런 모범을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그 골베마실까지 이렇게 들어가 보면은 진짜 그 왜 첩첩산중이냐면 거기 스키장 있잖아요. 지금 겨울에도 스키장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옛날에 산이 눈이 얼마나 많이 왔으면 지금 스키장을 하겠어요. 그 중심지에. 그러니까 골짜기 중에 산골짜기에서. 그러니까 그렇게 깊은 산골짜기로 사람이 살지 못하는 곳이라야 천주교 신자들이 들어가가지고 숨어 지낼 수 있었고 그런 곳이 이제 교촌이 형성된 것이라고 볼 수 있으니까 골베마실도 이제 그런 의미에서 한 교촌이 됐겠죠. 맞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선대의 신앙을 이어받은 김대건의 아버지 김재준 이냐시오 성인은 모방 신부로부터 성세와 견진을 받고 회장에 임명돼서 전교에 힘쓰면서 자신의 아들 김대건을 사제의 길로 인도하게 되는 것이죠. 최경환 프란치스코 성인도 공소회장으로서 그렇게 이렇게
지역 사람들 신앙도 이끌었지만 그 아들한테도 그렇죠. 전해준 신앙이 영향을. 대단한 거죠. 아버지에 대한 게 굉장히 크다. 김재준 이냐시오 성인도 똑같아요. 똑같은 예, 거야. 그러니까 아버지의 그 영향이라는 것이 이 사제가 되는데 정말 어떻게 보면 절대적인 절대적이다. 영향을 예, 그렇게 이제 미치죠. 볼 수가 있겠죠. 예. 그 뭐 김재준 이냐시오는 1839년 이제 김대건 신부님이 마카오에 가서 공부하는 동안에 중안에 그 39년이니까 네. 9월 26일 소선문박 형장에서 참수행을 받고 이제 순교를 하게 되는 것이고 김대건 신부님은 이제 어린 시절을 골베마실에서 지내고 그 다음에 신학생이 돼가지고 마카오로 떠나게 되는데 골베마실에서 김대건 신부님이 16살 때까지 만으로 15살이니까 살았으니까 그 어린 시절을 그곳에서 꿈을 키우면서 살았던 곳이라고 이제 볼 수 있고 유학 떠날 준비도 그곳에서 했다고 볼 수 있으니까 굉장히 중요한 자리라고도 볼 수가 있겠죠. 그 골메마실 제 기억에는 김재준 이냐시오 아버지 묘가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 묘가 두 개인가 세 개가 있거든요. 그곳에? 예. 그래, 그거는 나도. 그 있어요, 묘가. 예. 지난번에도 한번 거기 일부러 한번 가봤거든요. 지금 묘가 있더라고요. 터도 한 200평? 200평이 한 500평 정도 되더라고요. 아무것도 설치할 수가 없는 거야. 묘만 있어. 그래. 갈 때마다 열받죠. 1836년 12월 2일 조선, 그러니까 3일날 출발해서 서품 받기 과정을 설명해 주시면 우리 다볼사이버 교우들이 훨씬 더 현장감 있게 김대건 신부님을 만나는 게 아니라 만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신부님 설명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신학생으로 이제 3명이 선발돼 가지고 모방 신부님에 의해서 선발된 그들이 12월 2일 날 서울에서 이제 선서를 하고 그건 이제 최양업 그 신부님에 대한 걸 할 때 우리가 얘기했으니까. 얘기했죠. 그다음에 12월 3일 서울을 출발해서 6개월 4일 만인 1837년 6월 7일 이제 마카오 파리 예방정교회 대표부에 도착을 하게 되는 거죠. 뭐 우리는 오늘날 이 세 사람이 서양식 근대 교육을 받은 최초의 유학생이다. 유학자죠. 이렇게 기억하고 있잖아요. 역사 안에서 참으로 빛난 이력이지만 이들이 유학 생활을 하면서 겪었을 그 어려움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좀 깊이 생각하면 야, 참 대단하다. 그렇죠. 뭐 시골에서 서울로 15살에 떠나는 것도 쉽지 않다고 생각했는데 걸어서 간다면. 제가 되게 재미난 게 내가 이제 고등학교 다닐 때 수원에서 이제 고등학교를 다녔는데 그러니까 수원 근처에 뭐 양지, 용인, 뭐 군포 저쪽 뭐 저기 뭐 병점 요런 학교에서 중학교에서 전교 1, 2등 하는 애들이 우리 학교를 와요. 근데 너무나 재미난 게 걔네들이 첫 시험을 보면 다 꼴등을 해요. 그래. 아무리 잘해도 아무리 시골에서 잘했어도 그래. 맞아요. 도시에 와가 또 그리고 또 최고 명문 고등학교 와서 시험을 보면 다 꼴등을 해. 그리고 뭐 여기 우리 풍수원 성당 그 출신 신학생들이 많고 신부들이 많은데 그곳에서 공부하러 신학교에 시험 치러 갔던 학생들은 대부분 다 한 번은 떨어지고 그 다음 2번이나 3번째 가가지고 합격한 그 사례들이 많잖아요. 이제 다음에 이제 하게 돼 김영진 신부도 첫 번째 떨어지고 그 다음에 다시 재수해가지고 했던 사례거든요. 이제 그런 식으로 이런 낯선 환경, 나라 안에서도 이런 낯선 환경에 사실 정신적인 충격을 많이 받는데 중국을 넘어서 마카오 국제도시에 가고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얼마나 어려웠을까 생각할 수 있죠. 그 조선 신학생으로서 그들이 그 마카오에만 머물러 있었던 게 아니고 또 이제 그쪽에 뭐 아편 전쟁이 일어나게 돼 가지고 그리고 1840년에 필리핀으로 이제 가서 마닐라에 피신해 있다가 또 롤롬보이 여기도 필리핀이더라고요. 그렇죠. 롤롬보이라고 이제 그 도미니코 수도에 농장이 있는 곳인데 그곳으로 가 가지고 또 이제 피신하면서 공부를 하기도 하고 뭐 또 이제 공부를 어느 만큼 해가지고 1842년에는 이제 배를 타고 또 저 위에로 또 이제 올라가잖아요. 이제 요동으로 가고 만주로 가고 훈춘으로 가고 뭐 그러면서 이제 프랑스 함대까지 올라가지고 통역까지 하면서 세실함장, 그런 역할들까지 했으니까 이제 그들이 굉장히 참 여러 가지 다양한 체험들을 많이 했지만은 어려움도 굉장히 많았을 것이다 하는 생각을 하죠. 그렇게 보는데 이제 김대건 신부님이 신학생 시절에 특히 어려움을 많이 겪었다고 이제 보는 거는
그 스승 신부님의 편지 속에 보면 네. 리브아 신부님은 그렇게 불쌍한 안드레아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1839년 네. 8월 11일에 그 편지를 르그레주아 신부님에게 보냈거든요. 네. 거기에 담겨져 있는 내용을 보게 되면은 이 김대건이 장차 앞으로 진짜 신부가 될 수 있을지 그런 회의가 들었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네. 왜냐하면 김대건이 늘 복통과 두통, 요통을 앓고 있다면서 건강상의 이유로 머리털이며 낯빛이 엉망이라고 전했죠. 맞습니다. 네, 네. 그리고 이제 그 롤론보이에 있을 때도 뭐 머리털이 회색빛이었다고 할 만큼, 그리고 뭐 얼굴도 매련이 없고 그런 상태였으니까 이게 장차 정말 건강하게 살아서 신학생 때 제일 힘든 게 아픈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아프면은 그러니까 이 김대건은 거의 계속 아팠다고 볼 수 있는 것이 계속 아픈 내용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걸 그 김대건 신부님의 교육 담당했던 그 신부님들이 쓴 편지에 보면 그런 이야기들이 네. 많이 나오는데 8년 동안 거의 늘 복통과 두통에 시달렸던 것으로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부재될 때까지도 그렇게. 그러니까 당시 김대건을 만난 선교사 중에 갈리에 신부와 드와네트 신부 등 그들이 의사이기도 한 사제들도 있어서 약을 처방했지만 김대건의 증상이 도무지 나아질 기미를 보이지 않았다. 네, 그래서 맞습니다. 심지어 마카오에서는 신학생들이 파리예방정교회 동양 대표부에 머물면서 여러 자빌도 맡아 했는데 뭐 칠면조 집에 대들보를 들어 올리다가 요통마저 생겼다고 얘기를 허리까지 합니다. 그냥 잘 아주 그렇죠. 힘든 거지. 허리 아픈 거. 그 리브아 신부는 다행히 식사나 수면에는 큰 지장이 없어서 위험한 병은 아니라고 이제 짐작을 했다 그러죠. 그러나 건강한 몸으로도 수행하기 힘든 박해를 겪고 있는 조선의 방인사제라는 막중한 임무를 김대건이 과연 감당할 수 있을지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었다고. 그런데 저는 그 신부님 편지를 읽어보니까 신부님은 이 대기만성형 같아요. 점점 편지가 강렬해지고 아주 신앙 그렇죠. 안으로 그렇죠. 아주 집중이 들어가더라고요. 그거 이제 나중에 진짜 가보면 그걸 알 수 있는 게 그 페레올 주교에 순교한 다음에 한 50일 후에 페레올 주교가 쓴 편지에도 그 내용이 나옵니다. 정말 강해져서 그래서 이제 강해지고 뭐라 그럴까 첫째가 말째 되고 말째가 첫째 되듯이 정말 형편없던 그런 그러기 때문에 김대건 신부가 더 위대한 부분도 있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좋은 조건 속에서 이렇게 쫙 된 게 아니라 고통 너무 힘들고 속에서도 고통스럽고 어려운 상황에서 그걸 이겨내고 됐기 때문에 참 놀랍다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이제 김대건에 대해서 건강만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건강이 안 좋으니 공부하기도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당연히 따라가기 힘들죠. 그래서 이제 메스트로 신부가 김대건에 대해서 쓴 편지를 보면은 문체가 어떤 때는 상당히 잘 쓰여지고 또 어떤 때는 상당히 잘 쓰지 못한다고 이제 평가를 하고 또 성격 면에서도 자주적이고 경솔하며 행동이 주의 깊지 못하다고 지적하기도 했어요. 그래서 3명 신학생 중에서 가장 신심이 깊고 라틴어 실력도 우수해서 스승 신부들의 큰 기대를 걸었던 최방제는 그런데 일찍 죽었잖아요. 네, 맞아요. 1년 반 만에. 18개월 만이니까. 그리고 건강하고 판단력이 우수하다는 평을 들었던 최양업하고는 대조적으로 평가를 받을 수 있다고 보는 거죠. 근데 수선 탁턱이 됐으니. 그러니까 첫째가 꼴째도 그러니까 하느님의 신비는 그런 것 같아요. 그런 거죠. 그런 걸 우리가 느낄 수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김대건은 그렇게 된 이유 중에 하나가 아까도 얘기했듯이 신학생으로 선발되는 과정에서도 제일 늦게 몇 개월 뒤에 신학생으로 선발됐기 때문에 다른 학생들이 벌써 이만큼 배워가지고 알고 있는 상태에서 들어갔으니까 주눅이 많이 들었으니까. 이건 확실한 게 왜 그러느냐면은 이게 한참 배울 때 5개월 차이가 나는 거는 내가 보기에는 5년 이상 차이 나는 거 똑같아요. 바로 우리가 공부하면서도 처음 부딪힐 때 그 환경에 대해서 굉장히 제가 중학교 1학년만 다니고 2학년, 3학년을 안 다녔잖아요. 그리고 고등학교 딱 들어갔는데 수업을 딱 듣는데 뭔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더라고요. 수학도 분수 배우다가 무슨 로그 미분 적분으로 막 나가는데 도저히 못 알아듣겠더라고요. 영어도 I am a boy, you are a girl까지만 했는데 막 무슨 관계 대명사, 관계 접속사 그러면서 저도 굉장히 그런 어려움 겪으셨죠. 그리고 충분히 김대건 신부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는 마음. 충분히 이해되죠. 사실 이제 그래서 처음에 모방 신부님 뽑아가지고 그랬기 때문에 못 따라왔기 때문에 나중에 보낼 생각만도 했었죠. 처음에 2명만 보내고, 2명만 보내고. 나중에 보낼 생각도 했었는데 기회가 없을 수 있다 생각해서 이제 어차피 함께 딸려서 이제 보내게 됐던 것인데
이제 리버아 신문은 편지를 통해서 김대건이 판단이 늘 좋은 것이 아니다. 또 안드레아와 토마스 사이에 균형이 도무지 없어 네. 데플레시 신부 등 김대건 최양업의 스승들이 아주 난처하고 있는 상황을 기록하기도 했다 그러죠. 1837년 위열병으로 최방제가 사망한 이후에는 김대건 최양업 이제 둘밖에 없으니까 네. 어쩔 수 없이 둘을 자꾸 비교하게 되는 네. 일들이 생기게 됐던 것인데 김대건은 비록 낙제했다는 기록은 없지만 낙제생이나 다름없는 상황 속에서 유학 생활을 대부분 보냈다. 이제 그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네, 저는 그런데 네. 저도 신학교 1학년하고 신학교 7학년 졸업할 때 제 상태를 보면은 1학년 때는 정말 형편없었죠. 신앙도 형편없었고 지식도 형편없었고 나야말로 건강도 형편없었죠. 그런데 그 7년을 보내면서 계속 영적으로 성장하는 거죠. 그리고 그 신학교의 그 교육, 영성을 이렇게 빨아들이는 거에 따라서 그렇죠. 변하는 신부도 있고 변하지 않는 신부들도 그렇죠. 있더라고요. 1학년서부터 7학년까지 성격 하나 안 변하고 뭐 영적으로도 하나 안 변해갖고 그런 신부들은 지금도 안 변해. 지금도. 그러니까 성장해야 되는데 네네. 변화돼야 되는데 변화를 안 하고 그대로 있을 것 같으면은 그건 진짜 첫째가 꼴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변화의 아이콘이 김대건 안드레아 신부님 같아요. 그런 것 같아요. 마지막에 맞아요. 그 편지를 보면은 네. 보아라 교우들아. 그 정말 아주 뭐 마지막 대단하잖아요. 그 편지는 그 정말 그 하이라이트 같아요. 그래, 보니까. 신부님 말씀대로 김대건은 진짜 남들보다 뒤처진 출발점에서 네. 악화된 건강, 성격적인 단점, 네. 거기에 우수한 평가를 받는 비교 대상이 늘 함께 그렇지. 있는 상황, 예. 좌절한다 해도 고개가 끄덕여질 네. 법한 그런 역경이었지만 네. 김대건은 올곧게 자신의 길을 맞습니다. 예. 충실하게 걸어갔다. 김대건 신부님이 얼마나 피나는 노력으로 공부하고 네. 자신을 갈고 닦았는지 훗날 김대건의 활동을 보면 우리는 쉽게 네. 알 수 있다고 생각을 네. 합니다. 김대건은 초기에는 신학 공부에 가장 기본이 되는 라틴어 실력이 다른 신학생들에 비해 뒤처졌지만 후에는 라틴어뿐만 아니라 프랑스어와 중국어까지 구사할 수 있을 네. 정도로 그렇죠. 실력이 뛰어났다고 네. 그랬죠. 그러나 바레예방 정교회는 조선 신학생들이 신학 공부에 열중하도록 라틴어 외에 다른 언어 공부를 못하게 했죠. 네. 또 김대건은 1842년 12월 얼그레주아 신부에게 보낸 편지에서 프랑스어 독서는 무익하다고 여겨지지 않는다면서 만일 불나사전을 가지고 있었더라면 지금쯤은 프랑스어 책들을 이해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더 공부하지 맞습니다. 못한 아쉬움을 예. 전하기도 예. 했다 예. 그러죠. 이거 몇 차례 그 편지에 예. 내가 프랑스어를 계속 해야 됩니까? 자꾸 말아야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최양업 신학생에게는 프랑스어를 할 수 있게끔 했거든요. 그래. 그런데 김대건은 못하게 했어요. 왜? 라틴어 실력이 모자란다. 아직 모자라니까. 그걸 더 채우라고 예. 집중하라고 이제 그런 의미에서 한 것 같은데 어쨌든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프랑스어를 해서 네. 나중에 이제 에리곤 하엠에 1842년 프랑스 함대가 들어왔을 때 메스트르 시모님과 함께 올라서 통역관으로 세실 승선했죠. 함장에. 예. 그래서 그 배에 오른 것은 아마 에리곤호 의사의 처방으로 김대건의 신학생의 체질이 바뀔 수 있도록 도움을 네. 받기 위해서라고 네. 얘기를 합니다만 이 배가 또 이제 조선에 들어갈 목적을 가지고 있었지만 들어가진 못했지만 네. 김대건은 영국과 청나라가 남경 조약을 맺는 그 시기에 현장에 통역관으로 현장이 나는 이것도 대단하다고 생각해. 그 남경 조약, 아편 전쟁 거기에 현장에서 그걸 정확하게 목격했죠. 이름까지 기억하고 얼마의 배상금까지 내는 거를 김대건 신부님이 지금 역사책에도 나오지만은 더 나는 이런 부분 남경조약 아편 전쟁에서 남경조약에 참석한 최초의 조선인이다. 그렇죠. 이런 것도 저는 그건 참 놀라운 일이잖아요. 예, 그래서 사실은 세실 함장이 1846년에 김대건 그 신부님이 관아에 잡혀갖고 사형 참수당한다는 걸 알고 구하려고 엄청나게 일본에서 빨리 왔다고 그래요. 글쎄, 근데 도착했는데 이미 그만큼 김대건 신부님이 좋은 쪽으로 변화된 정말 대표적인 큰 아이콘인 것 영향력을 같아요. 준 거죠. 그 함장에게까지. 함장에게까지. 그렇게 영향을 준 거 보면 참 대단하다고 볼 수 있는데 어쨌든 그렇게 탐험가처럼 아까 이제 여행가라고 얘기했는데 그렇게 이제 사방을 두루 다니면서 세계적인 문화를 접하고 국제 정세를 파악하는 등 그런
견문을 넓히면서 활동을 한 덕분에 네. 사실 나중에 김대건이 배를 가지고 상해로 가가지고 네. 사제 서품을 받고 돌아올 수 있는 것도 사실 그런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김대건 신부님 가능했다고. 다 주관이죠. 예, 그것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지. 그렇지 않았으면 어려웠다고 이제 얘기를 하거든요. 네. 그래서 훗날 선교사들 입국로를 개척하고 페레올 주교를 모셔오는데도 큰 영향을 줬다고 볼 수 있는 건데 네. 김대건은 끝내 여러 불리한 조건들을 모두 극복하고 맞습니다. 한국인으로서는 최초의 사제서품을 받기에 이르는 그런 그렇죠. 정말 영웅이 된다고 볼 수가 그렇죠. 있는 거죠. 네. 그래서 김대건은 자주적이고 경솔하다는 지적을 맞아요. 받았던 자신의 성격을 비관하지 않고 용기로 승화시켰다. 그렇죠. 예, 그래서 브루네이르 신부가 1842년 12월에 작성한 서한에 네. 요동의 배를 타고 도착했을 당시 네, 세관과 맞습니다. 관리들에게 큰 위협을 당했는데 이때 김대건의 특유의 재치와 용기를 발휘해 큰 소리로 일장연설을 하면서 군중을 설득해 위기를 모면할 수 있었다고 이게 얘기를 하거든요. 예, 맞습니다. 신학과 철학, 언어 능력뿐만 아니라 지리학, 항해술 등에도 조예가 깊었던 김대건은 그러니까 이게 이제 여기 조선으로 왔다가 상해로 갈 때 파도를 만났는데 근처에 배 30척이 다 침몰됐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김대건 신부님은 돛대를 잘라라. 다 잘라라. 다 잘라버려. 그 뭐 쌀도 다 내다 버려라. 그럼 식량이고 뭐 다 완전히 버리고. 그러면서 그 상해까지 도착을 해갖고 아주 국빈 대우를 봐줬다는. 그렇죠. 이게 대단한 분인 것 그렇죠. 같아요. 김대건 신부님도. 그런 모습으로 정말. 뭐 신학, 철학, 이게 뭐 언어 능력, 지리학, 항해술에도 조예가 깊었죠. 고관 대작들이 학자로 생각을 했으니까. 그러니까. 예, 그래서 여기 김대건 신부님이 1846년 8월 26일 날 이 얘기 좀 해주세요. 그 감옥에서 쓴 편지에 자신이 대신들이 보기에는 자기에게 그 감옥에 있는 자기에게 이 세계 지도를 번역해달라고 또 그것도 영국 지도를 그려달라고 네. 영국 지도죠. 네. 그리고 지리 개설서 편찬 작업을 이제 그 감옥에서 하게 되면서 네. 그들은 저를 큰 학자로 여기고 있다 하면서 참으로 딱한 사람들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그런 김대건 신부님의 모습을 보면 그들이 김대건 신부님, 최양업 신부님 모두 교육 환경은 결코 좋지 못했지만 그들은 적응하기 어려운 유학 환경 속에서도 그렇죠. 과정을 잘 맞아요. 마치고 서품을 받았다고 이제 볼 수가 있으니까 그들의 뜨거운 열정, 두려움을 몰랐고 노력은 지칠 줄 몰랐다. 맞습니다. 이렇게 이제 우리 최양업 신부님 편지 읽을 때마다 그 어려운 그 길을 매일 밤마다 도망 다니고 그러고 우리 김대건 신부님은 당신이 용감하게 여러 번 고관들이 아주 높은 직위를 주겠다. 그럼에도 그렇죠. 거절하고 나는 하느님의 예수님을 대장님으로 표현을 하는 걸 보면은 그러니까 상당히 정말 놀랍죠. 그러니까 하여간 이런 김대건 신부님의 신학생 시절 보고 그다음에 사제가 되어서 활동하는 그런 변화를 보면서 지금 약하고 자신이 없고 어렵고 힘들다고 생각하는 청소년이나 그런 사람들이 있다면 그럼요. 절대 포기하지 마라. 김대건 신부님도 이랬다. 맞습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큰 인물이 될 수 있었고 하니까 용기를 가지고 살 수 있는 그런 힘만 얻을 수 있어도 우린 김대건 신부님을 공부하는 것이 의미가 있다. 저도 신학생 때 삐리삐리 했어요. 그러니까 저도 한 날 알았다니까. 신학교에서 많이 알았어요. 그 하느님의 섭리는 정말 모르는 것 같아. 그러니까. 예, 우리 김대건 신부님 다음 주에는 좀 더 깊이 다음 시간에는 좀 더 깊이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